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예기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곤 하죠. 평범하고 행복해야 할 순간이 뜻밖의 사건으로 송두리째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믿음이 산산이 깨지는 순간에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진실을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하는지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해요.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려서부터 저는 옷과 천에 관심이 많았어요. 또래 아이들이 인형을 좋아하는 건 대부분 인형놀이가 하고 싶어서였겠지만 저한테는 그보다 인형 옷이 훨씬 중요한 이유였거든요. 인형이 예쁘다는 것보다 그 작은 옷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더 궁금해서 인형 옷을 모았고요. 나중에는 직접 천 조각을 모아 인형 옷을 만들어 입히기도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주변 어른들은 늘 고개를 저으면서도 신기해했죠. 엄마, 이 옷 제가 만든 거예요. 헝겊 자르고 꿰맨 거예요. 아이고, 우리 딸 진짜 손재주가 좋네. 아이, 바느질을 벌써 이렇게 한다니. 아이고, 이 옷이 더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 이 인형이 훨씬 귀티가 나네. 우리 딸 커서 꼭 디자이너 선생님 되거라. 어릴 때부터 그림을 끄적끄적 그리는 것도 좋아했는데 단순히 그림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입고 온 옷을 보며 저 친구한테는 이런 색이나 디자인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고요. 종이에 그 변형된 옷을 그려 보여주곤 했어요. 그러면 친구들이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죠. 야, 이거 그냥 살짝 바꾼 건데 훨씬 더 예쁜데? 이렇게 나오면 나 당장 사고 싶다. 너한테는 이게 더 잘 맞을 것 같아. 팔 소매를 조금만 줄이고 이 목선을 더 파주면 훨씬 세련돼 보여. 내가 그럼 살짝 손봐줄까? 그렇게 제가 친구들 옷을 조금씩 바꿔주면 더 잘 어울리는 옷이 됐고요. 그 덕에 친구들 사이에서도 점차 인기를 얻었죠. 야, 너 진짜 나중에 옷 만드는 사람 돼야겠다. 꼭 그래야 돼. 내가 네 옷 1,000벌 사줄게. 너 약속한 거다. 내가 딱 적어둘 거야. 부모님도 다행히 저를 많이 지지해 주셨어요. 그래,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라 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죠. 덕분에 저는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진학한 대학 시절, 전 단순히 예쁜 옷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실습 수업에서 원단을 직접 재단하고 패턴을 뜨면서 몸에 맞추는 과정에 점점 빠져들었어요. 실제로 입어보면 화려한 옷일수록 불편하거나 어색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는 그 어색한 부분을 고쳐서 몸에 잘 맞게 조정하는 게 더 흥미롭더라고요. 교수님, 이 치마는 그림으론 멋져 보이는데 실제로 입으면 허리가 자꾸 말려 올라가요. 맞아. 그래서 패턴이 중요하단 거야. 눈으로 보기에 예쁜 것도 중요하지만 입었을 때 진짜 편해야 진짜 좋은 옷이지. 그럼 저는 패턴 쪽을 더 깊이 배워보고 싶어요. 디자이너보다 뒤에서 완성시키는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흔치 않은 선택인데? 난 네 선택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은걸? 그렇게 저는 패턴사의 길을 선택했어요. 대부분은 화려한 디자이너라는 타이틀을 원하지만 화려한 타이틀은 없어도 기본부터 옷을 완성시키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쪽이 저는 더 재밌었고요. 졸업 후에는 유명 여성복 브랜드에 입사를 했고 꼼꼼하게 옷을 다듬는 일을 배워나갔어요.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나서도 작업실 불을 끄지 않고 원단을 다시 대보며 허리 라인을 줄일지 소매 길이를 조정할지 고민을 했고요. 그런 시간들은 조금도 저는 힘들지가 않았어요. 대리님, 여기 소매 길이가 조금 긴 것 같아서 줄여봤어요. 오, 네가 손본 게 확실히 더 낫네. 야, 핏이 딱 떨어진다. 디자이너가 이거 보면 좋아하겠다. 옷이 예뻐 보이는 건 순간인데, 근데 입었을 때 편해야 계속 찾을 거잖아요. 그렇게 제 손을 거친 옷들이 대형 백화점에 입점을 했고, 주력 상품으로 팔리기도 했어요. 이름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거리에서 제가 만든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을 마주칠 때마다 이 묘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어?
저건 내가 만든 건데? 속으로만 웃으며 지나쳤지만 설명할 수 없는 뿌듯함이 있었죠. 그리고 그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당시 대학병원 전공의 과정을 밟던 의사였는데 친구 소개로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늘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은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저를 다독여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요즘은 진짜 힘들어 죽을 것 같은 거 있지. 새벽까지 옷 만지다가 아침에 눈이 안 떠져. 몸 상하면 아무 소용 없어. 일은 당신이 좋아서 하는 거지만 잠도 좀 자고 밥도 챙겨 먹어야지. 알아, 나도.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 걸 어떡해? 옷이 점점 완성되는 거 보면 잠도 다 달아난다니까. 그래도 밥은 고르지 마. 오늘은 내가 드라이브 시켜줄 테니까 짬내서 잠깐 낮잠이라도 자. 잠깐이라도 쉬어. 그런 남편의 다정함에 마음이 끌렸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어요. 결혼 후에도 저는 일을 놓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도 않았고요. 남편은 늘 당신이 좋아하는 일은 계속해 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해줬고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덕분에 저는 프리랜서로 전향해 소규모 주문 제작을 맡다가 나중엔 드라마나 연극, 뮤지컬 의상까지 참여를 하게 됐죠.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면서는 자연스럽게 일의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었지만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다시 일에 몰두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진 않았지만 이 경험에서 오는 감각 덕분인지 젊은 패턴사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정을 받았거든요. 눈은 예전보다 침침해졌는데 그래도 이 선은 아직도 한눈에 잡히네요. 선배님, 진짜 신기해요. 우리는 자꾸 치수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선배님은 그냥 눈으로 딱 아시잖아요. 그게 세월에서 오는 거야. 수백 벌 만져본 손은 그냥 알게 돼 있어. 저도 언젠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선배님, 진짜 멋있으세요. 결국 60이 되면서 더 이상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워졌고 은퇴를 하게 됐지만 그전까지는 제 모든 걸 바쳐서 옷을 만들며 살아왔어요. 옷은 제 삶 그 자체였고 제 이야기를 증명하는 기록이었죠. 은퇴 후 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들어오더니 뭔가 결심한 얼굴로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어. 이번 주에 집에 데리고 와도 될까?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은데. 뭐? 결혼이라니? 그래 얼른 데리고 오거라. 한번 직접 보고 싶네. 엄마 아빠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특히 엄마랑 직업이 같거든. 뭐라고? 아니 그 애가 패턴사라고? 진짜니? 처음부터 알고 만난 건 아닌데 사귀고 보니까 그 패턴사라고 해서 나도 되게 반갑더라고. 그 순간부터 만나기 전부터도 그 아이가 어쩐지 마음에 들더라고요. 같은 업종이라는 것만으로도 괜히 내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내적 친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아들이 말한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졌고 그날이 빨리 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주 주말 아들이 며느리 될 아이를 데려왔어요. 문 앞에 선 아이는 생각보다 훨씬 참하고 예뻤어요.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는데도 눈빛이 맑고 또렷했고 웃는 모습이 한결같이 단정했어요. 첫인상부터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 사람이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들어와요 얼른. 저녁 식탁에 둘러앉자 분위기는 금세 풀렸어요. 처음이라 긴장할 법도 한데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고 저는 괜히 마음이 놓였죠. 이런저런 말을 나누다 보니까 얘기 주제는 자연스럽게 옷으로 향했어요. 제가 최근까지 맡았던 무대 의상 이야기를 꺼냈는데 며느리가 금세 눈을 반짝이며 받아주더라고요. 저는 아직 원단마다 떨어지는 느낌을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같은 패턴인데 소재 따라 흐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게 아직은 제일 힘들어요. 맞아요. 실크 같은 건 살짝만 잘못 따라도 옷이 흘러내리고 울 소재는 또 반대로 뻣뻣해져선 선이 잘 안 살아나요.
한 번은 뮤지컬 드레스 만들었는데 겉보기에는 멋졌는데 배우가 팔을 들 수가 없다고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어머,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예쁘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진행했는데 입으니까 이 팔이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럴 땐 암호를 1cm만 더 파줘도 훨씬 편해져요. 물론 디자인은 약간 달라지겠지만 실제 입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게 더 옳죠. 아,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저도 아직 거기까지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시간이 해결해요. 손이 원단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계속 만져보는 게 제일 좋은 공부예요.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아들이 옆에서 괜히 질투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 두 사람 너무 잘 통하는 거 아니야? 아, 나 완전 소외된 거 같은데. 너는 그냥 듣고만 있으면 돼. 네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따라오겠니? 저는 너무 좋아요, 어머님. 그래도 나만 빼고 둘이 더 친한 것 같아서 질투나잖아. 아유, 그래 알았다. 난 그냥 옆에서 접시나 닦고 있을게. 그렇게 웃으며 순간 마음속으로 확신이 들었어요. 이 아이면 우리 아들이랑도 잘 지내겠구나. 나랑도 잘 맞겠다. 단순히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제 눈에도 똑부러지고 성실해 보였고 무엇보다 삶을 성실히 살아온 괜찮은 아이 같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겨도 되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식탁에서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이 참 예뻐 보였고 제 말 하나하나를 귀담아 듣는 태도도 고마웠어요. 저 앞으로도 많이 여쭤보고 싶어요. 현장에서 배우는 게 제일 큰 공부 같거든요. 그럼 언제든 물어봐. 내가 도움 줄 수 있는 건 뭐든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처음 본 날부터 며느리는 진작에 우리 식구로 받아들여졌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서두를 생각은 없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예전처럼 서둘러 결혼하지 않잖아요. 아들도 며느리도 일에 집중할 시기라 당장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싶었고 저와 남편은 늘 젊을 때는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두 사람만의 시간을 충분히 보내라 하고 말을 하곤 했죠. 당장 결혼은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요즘은 다들 조금 늦게 하잖아. 그래. 지금은 너희들 다 일을 할 때지. 여행도 다니고 두 사람만의 시간도 충분히 즐기고 해도 돼. 고마워. 실은 나도 지금은 일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 같아서.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꼭 결혼할 거야. 윤주 절대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정기검진에서 그만 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결과지를 받아든 날 남편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늘 환자들에게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주던 사람이었는데 막상 본인이 환자가 되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고 그 옆에서 저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같이 앉아있기만 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계속 깊은 한숨을 내셨어요. 말기암은 아니라 희망은 있었지만 그래도 걱정이 앞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신 아직 희망이 있다잖아. 치료 잘 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말로는 쉽지.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말했는데 막상 내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머리가 하얘진다. 여보, 그래도 우리 버텨내야지. 우리 현석이 결혼하는 것도 봐야 하고 손주도 봐야지. 그러니까 더 겁이 나. 내가 못 보고 가면 어쩌나 싶었어. 수술은 빠르게 진행이 됐고 다행히 고비는 넘겼지만 항암 치료가 남아 있었어요.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역질과 식욕부진에 시달리며 남편은 점점 기운을 잃어갔어요. 늘 환자 곁에서 단호하고 듬직했던 의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병원 침대에 앉아 밤새 뒤척이며 내일은 좀 괜찮아질까? 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평범한 환자의 모습만 남았죠. 그런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니 말했어요. 여보, 나 우리 현석이 장가 가는 것도 못 보고 가면 어쩌지? 아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오래 살 거야. 손주도 보고 증손주도 봐야지.
아니야. 나 너무 불안해. 결혼식은 결혼식만은 꼭 보고 가고 싶다.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멀었어. 우리 같이 버텨내자. 당신 150살까지 살아야지. 남편의 눈빛은 간절했고 불안에 떨고 있다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진심으로 불안했던지 남편은 결국 아들에게도 같은 말을 꺼냈어요. 현서가 아버지가 건강할 때 네 결혼식을 보고 싶은데 어차피 너희 결혼할 거잖니. 오래 기다리지 말고 좀 당길 수는 없겠니?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말지.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너희 둘이 마음만 먹으면. 알겠어. 내가 한번 설득해 볼게. 남편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아들의 장가가는 모습을 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저희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준비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예식장 예약도 하고 혼수 준비도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 저 며느리 집안에서 갑자기 결혼을 반대하고 나선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히 일정 문제나 예식 규모 때문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를 보니 겨우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며느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따로 불러 단호하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 아들이 자꾸 한숨을 푹푹 내쉬고 얼굴이 잿빛이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쪽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래 도대체? 아니, 모르겠어. 그냥 부족해서 그러신 것 같아. 무슨 소리야? 네가 뭐가 부족해?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 한동안 아들은 예민해져 있었어요. 며느리와 통화하다가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금세 잠잠해지고 혼자 산책을 나가 늦게 들어오기도 했죠. 제가 다가가 위로를 해줘도 아들은 씁쓸한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며느리도 별 달리 자세한 이야기는 않으니까 더 답답했죠. 저 혹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거니?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걸까? 죄송해요. 저희 부모님이 좀 완고하셔서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말해도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더 설득해 볼게요. 부모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으셔서. 딱히 뚜렷한 설명은 없었고 이 반대는 계속됐고 전 속으로 의아함이 커져갔지만 더는 캐묻지 못했어요. 괜히 제가 상처를 건드려 며느리가 마음을 닫을까 두려웠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걸까 답답했지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름쯤 답답하고 갑갑하기만 한 시간이 흐른 뒤 다행히 사돈댁에서도 결국 허락을 해주었어요. 그제야 우리 집안에 안도와 기쁨이 번졌죠. 엄마, 드디어 허락받았어. 이제 정말 할 수 있어. 어머, 잘 됐다. 네 아버지도 힘이 나실 거야. 그래,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현서가 고맙다. 아빠, 내가 더 감사해요. 꼭 건강하게 결혼식 같이 가셔야 돼. 알았지? 그런데 사돈댁 허락이 떨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요. 당신 며느리 될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문란하고 더러운 여자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결혼 멈추는 게 좋을걸? 처음엔 장난인가 싶었죠. 요즘에 하도 허무맹랑한 문자로 사람 괴롭히는 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또 문자가 온 거예요. 네 아들 결혼 망치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알아봐라. 니들 가족 얼굴에 먹칠하게 될 거다. 순간 손에 쥔 휴대폰이 식은땀으로 미끄러질 만큼 섬뜩했어요. 모르는 번호라 바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만 가다 끊기기를 반복했죠.
번호 추적을 해보려고 했지만 일회용 전화인지 뭔지 흔적이 전혀 잡히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옆에 앉아 있었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병세 때문에 매일같이 힘겨운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마음만 더 무너질 게 뻔했거든요. 당신 오늘은 좀 어때? 글쎄, 속이 여전히 울렁거려. 그래도 오늘은 조금 덜 힘든 것 같기도 해. 아유, 그래도 다행이네. 기운 차려야 해. 현석이 결혼식도 곧이잖아. 그렇지. 그것만 보고 싶어. 그것만 보고 나면 정말 좋겠다. 아이, 그럼 무슨 소리야. 꼭 보게 될 거야. 내가 옆에서 끝까지 지켜줄 테니까. 남편 눈빛을 보니 더더욱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죠. 결혼을 앞두고 겨우 허락까지 받아낸 상황인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 머리가 띵하고 복잡해졌어요. 그렇다고 아들에게 말하기도 어려웠죠. 분명 격양돼서 며느리에게 따질 게 빤했거든요. 며느리 역시 상처받을 게 분명했고요. 며칠 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제 눈치를 살피는 겁니다. 엄마, 요즘 무슨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 아유, 아니야. 그냥 네 아버지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러지 뭐. 아유, 엄마까지 힘들면 안 돼. 병 가는만 해도 벅찬데. 힘든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요. 알았지? 됐어. 네 걱정 하나라도 줄여주고 싶은 게 엄마 마음이야.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끝내 내뱉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밤마다 휴대폰을 확인하며 혹시 또 문자가 오진 않을까 신경이 곤두섰죠.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 불빛만이 켜져 있었고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협박 문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많다. 이 결혼은 저주받았다. 이런 불길한 문장들이 계속 올 때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어요. 누굴까? 왜 이런 걸 보낼까? 며느리와 어떤 관계라도 있는 걸까? 하지만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집에 놀러 왔을 때에도 저는 속으로는 불안했지만 내색을 할 수 없었죠. 어머니, 이번 주에 드레스 보러 같이 가주실래요? 아유, 그래. 그럼 좋지. 네가 입은 모습 꼭 보고 싶네. 어머니가 같이 봐주시면 든든할 것 같아요. 제가 아직은 뭘 어떻게 골라야 할지 잘 몰라서요. 아유, 걱정 마. 너한테 뭐든 잘 어울릴 거야. 내가 옆에서 같이 봐줄게. 결혼식 날은 점점 다가오는데 이 협박 문자는 끊이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손잡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차마 그 불안을 내색할 수도 없었어요. 두 아이가 웃으면서 식준비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더더욱 제 마음이 무겁게 짓눌러졌죠. 그리고 결국 결심을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과 며느리 앞길을 맡게 둘 순 없다고.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문자를 보내는지 알 수는 없어도 제 역할은 그 아이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라고. 그래서 불안을 품은 채로도 애써 태연하게 웃었고요. 그 무겁고 불안한 마음을 아는 채 결혼식 날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아왔죠. 저는 혹시라도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마음을 졸였어요. 그동안 협박 문자가 이어졌던 터라 더더욱 긴장이 됐고 휴대폰만 바라보며 혹시 또 이상한 문자가 오진 않을까 신경에 곤두서 있었죠. 여보, 오늘 무사하겠지? 무슨 안 좋은 일 생기거나 그럴 일 없겠지?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좋은 일만 생각하자. 남편 말대로 다행히 예식은 아무 일 없이 진행이 됐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와 단정한 양복을 입은 우리 아들이 나란히 입장을 할 때 하객들 박수가 장내를 가득 메웠고 저는 이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우리 남편도 힘들게 앉아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죠. 신랑 신부가 행진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과 시련이 단숨에 보상을 받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도 겨우겨우 마음을 놓았고요. 그렇게 무사히 본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이었어요.
하객들이 삼삼 오여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는 자리였고 저도 아는 얼굴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웃으며 인사를 하고 덕담을 받으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낯익은 얼굴이 제 앞에 다가오는 겁니다. 아이 글쎄 20년 만에 보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어머, 얘 네가 여기 웬일이니? 연락처가 없어 초대도 못했는데. 그러게 나도 네가 혼주일 줄은 몰랐다. 아니 그럼 어떻게 여기까지? 아 그럼 우리 며느리 쪽 하객으로 온 거야? 그게 말이야. 처음엔 반가움에 웃으려고 했는데 동창의 표정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무언가 말을 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는 듯 망설이더니 이내 제 앞에 바짝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거든요. 네 며느리 초은이라고 했다며. 근데 저애 사실 우리 아들 전초야. 그 순간 귀에서 웅 하는 소리가 나면서 주위 소리가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저는 멍하니 동창 얼굴만 바라봤죠. 아니 초은으로 알고 있던 며느리, 제가 믿고 아끼던 아이가 사실 제 친구 아들의 전처였다니요? 머리가 하얘졌고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순간 주변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피로 연장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게 그대로 느껴졌거든요. 무슨 소리야? 넌 지금 농담하는 거지? 예, 그럴 리가 없잖아. 농담 같아 보여? 내 아들이 초아이 때문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 네가 알아? 다들 초혼이라고 속이고선. 잠깐 그만해.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이러는 거야? 내가 왜 그만둬? 다들 알아야지. 너 저기 집애한테 속고 있는 거잖아. 동창은 제가 말릴 새도 없이 며느리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 이년아, 너 초혼이라고 속인 거야? 네가 어떻게 감히? 너 우리 아들한테 상처만 주더니 또 재혼을 해? 그 말에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며느리에게 쏠렸고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게 꽂혀왔고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졌죠. 제발 지금은 그만하자. 아이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꼴이야? 네가 알았어야지. 아니 어떻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결혼을 치러? 나는 정말 몰랐어. 그런 말 한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속은 거지. 그래서 내가 지금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제가 얼떨떨해 아무 대답도 못하고 며느리를 보는 시선이 흔들렸어요.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그동안 받아왔던 협박 문자였죠. 너희 며느리가 될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 문란하고 더러운 여자야. 이 결혼은 저주받았다. 그 메시지들이 단숨에 뇌리를 때리며 설마 그 말들이 사실이었던 건가 하는 불안이 엄습해 오더라고요. 바로 그때 아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앞을 가로막으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 사람 괴롭힌 걸로도 모자라 왜 여기까지 와서 행패를 부리십니까? 예? 한때는 그쪽 며느리였는지 몰라도 이제는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를 모욕하지 마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순간 술렁이던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어요. 동창은 얼굴이 일그러지며 더 뭔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저희 아들이 두 팔을 벌리며 단호하게 막아섰죠. 더는 못 듣겠습니다. 오늘은 제 결혼식입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너까지 이렇게 나오냐? 예, 네가 뭘 한다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가시라고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면 여기 와서 이러면 안 되시죠? 예식장 측에서 서둘러 소란을 정리했고요. 결국 동창은 직원들에게 이끌려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장례는 다시 안정을 찾았지만 이미 하객들 사이에서는 긴장과 의아함이 번져 있었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려 물잔조차 들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좀 정리가 된 후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다가왔죠. 어머니,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네, 맞아요. 아까 그분은 제 전 시어머니입니다.
저는 한 번 결혼을 했었어요.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사실요, 당시 저는 매일같이 가정폭력과 의처증에 시달렸고 결국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너무 그 기억이 끔찍해서 차마 말씀드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게 맞았는데요. 그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어요.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며느리의 눈가에는 금세 눈물이 맺혔고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순간 제 가슴은 숨이 막힐 만큼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안고 있었는지 조금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니?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정말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께 그 말을 꺼내는 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다 묻어버리고 싶었어요.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는데 그렇게 혼자 끌어안고 있었을 줄은 몰랐다. 저 이제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은 숨기지 않을게요. 저를 받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럼. 그 순간 옆에서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난 다 알고 있었어. 이 사람이 과거에 결혼했던 일 전부 들었거든요. 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말자고 한 것도 내가 먼저 얘기한 거야. 아버지 건강도 있었고 또 엄마가 너무 충격받으실까 봐 차마 말씀 못했어. 미안해. 사실 장인어른 장모님이 반대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 당신들 딸이 또 상처받을까 걱정되셨고 엄마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도 못마땅하셨던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설득한 거야. 아이고,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사돈댁에서 반대하셨던 거구나. 맞아. 그분들 고집이나 체면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 딸을 지키려는 마음이었고 또 우리 집에 혹시나 누가 될까 봐 진심으로 걱정을 하셨던 거였어. 그제야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듯 했어요. 사돈댁의 날선 반대가 단순한 고집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었던 거였죠. 오히려 딸을 지키려는 마음, 그리고 우리 집에 부담이 될까 염려한 진심 어린 걱정이었던 걸 알게 되자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 그러니까 제발 이 사람 오해하지 말아줘. 상대 때문에 힘들었던 거지. 이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어머님, 저는 정말 다시는 그런 아픔 만들고 싶지 않아요. 현석 씨랑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랑 잘 살고 싶어요. 그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니. 아직 머릿속이 뒤숭숭했지만 며느리가 떨리는 눈빛으로 간절히 말하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들이 제 손을 잡고 있는 힘, 며느리가 울면서도 꾹 담은 입술. 그들 앞에서 저는 그저 깊게 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떠올렸어요. 결혼을 앞두고 제게 날아들던 협박성 문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불안이 다시 꿈틀거렸거든요.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혹시 이 일과 관련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결국 저는 두 아이에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죠. 예, 사실은 이런 문자가 계속 왔다. 차마 말은 못했는데 지금 니들 얘기를 들으니까 영 찜찜해서 말이야. 혹시 이게 그 일과 관련 있는 건지 모르겠다. 며느리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까지 떨리더니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듯 말했죠. 어머니, 이거요. 전 남편 같아요. 이놈 저한테 아직도 집착하고 있어요. 결혼 생활 내내 저를 붙잡고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계속 그랬고요. 뭐라고? 아니,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니? 그럼 그동안 온 문자가 다? 네, 맞아요. 확실해요. 전 남편이에요. 아직도 저를 놔주지 않고 제 인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아들은 당연히 화가 치밀어 주먹을 불끈 쥐었는데요. 이게 말이나 되니? 이혼까지 했는데 아직도 집착을 한다고? 지금 이 문자가 다 그 인간 짓이란 말이야? 네, 저도 두렵지만
틀림없어요. 저 문자투, 저 말투 다 알아요. 전 남편이에요. 그 인간이 아직도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야.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서 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한 가지 사실을 더 털어놓는 겁니다. 어머니, 사실 제 전 남편은요, 연예인이었어요. 뭐? 연예인이라고? 네, 이름을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아주 유명한 스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근근히 방송에도 나오고 CF에도 몇 번 얼굴을 비췄던 사람이니까요. 며느리가 입을 떼어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요, 저도 금세 알아들었어요. 화면 속에서 웃으며 토크쇼에 나오던 그 얼굴, TV 화면 속에서 젠틀한 미소를 짓던 그 모습이 눈앞에서 아른거렸거든요. 사람들에게는 반듯하고 점잖은 이미지로 알려진 인물. 그런데 며느리의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람, 밖에서는 젠틀한 척했지만 집안에서는 달랐어요. 의처증이 너무 심해서 누구랑 연락만 해도 난리가 났고 거의 밖으로 나가는 일조차 못하게 했어요. 제가 친구 한 번 만나는 것도 의심을 했고요. 결국 매일 폭언과 폭력이 이어졌어요.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더라고요. 세상에나. 아니, 화면에서 보던 그 모습이 다 가짜였단 말이니? 네, 그 사람은 늘 두 얼굴이었어요. 대중 앞에서는 완벽한 척, 집안에서는 괴물처럼 변했죠. 결국 저는 도망치듯이 뛰어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혼인신고조차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도망쳐 나온 걸로 끝이었어요. 도저히 그 집착과 폭력 때문에 도저히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거든요. 저는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온몸으로 느끼며 멍하니 그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대중 앞에서 웃고 떠들던 그 연예인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 이면에 숨어있던 추악한 실체를 알게 되니 치가 떨렸어요. 세상이 다 아는 반듯한 이미지가 사실은 모두 거짓이었고 제 며느리를 지옥에 가둔 괴물이었단 말인가. 그 충격과 분노, 그리고 며느리를 향한 연민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저는 쉽게 숨조차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우리는 곧장 행동에 나섰어요. 무엇보다 제 휴대폰으로 끊임없이 날아왔던 협박성 문자가 문제였고 며느리의 전 남편이 보낸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을 했죠.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해 전 며느리와 아들을 데리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문자 내용과 통화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한 뒤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자고 했어요. 아이,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반복적이네요. 이거 단순한 장난 문자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입니다. 게다가 결혼식 직전까지도 이런 문자를 보냈다면 충분히 처벌 사유가 됩니다. 저도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 일로 다시 상처받을까 두렵고 또 우리 아들도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협박을 보내다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런 싸움조차 두렵지만 이제는 끝내야겠죠. 평생 도망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고소장을 접수했어요. 경찰 조사에서 메시지가 며느리 전 남편이 보낸 것임이 금세 드러났죠. 놈은 처음에는 감정에 휘말려 그랬다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우리는 며느리가 당했던 폭행과 스토킹 정황, 과거 이혼 소송 당시 제출했던 증거 자료까지 다시 꺼내며 진술을 했죠. 피해자 진술과 과거 제출된 자료가 일치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 한 짓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아셔야 해요. 저는 아이들 앞길 막는 게 제일 두렵습니다. 이 아이들이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이제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요. 결국 그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반성문까지 써야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놈에게는 이미 전과가 있었거든요. 네, 이미 몇 달 전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며느님에 대한 지속적인 집착과 스토킹 정황을 인정해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나 메시지 일절 차단이라는 강력한 조치였어요. 아유, 그런데도 또 이런 짓을 하다니. 그래서 이번에는 훨씬 강화된 처벌이 내려질 겁니다. 재판부도 더 이상 가볍게 보지 않을 거예요. 사실 며느리의 전 남편은 그전에도 며느리에게 접근하려다가 적발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뭐 그때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말로 넘어가곤 했던 거죠. 이번에 우리에게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게 결정적으로 화를 키운 셈이었어요. 재판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이 됐어요. 그는 항변했지만 이미 증거와 전력이 모두 드러난 상태라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돌발 행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사님, 피해자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더는 그런 사람이 평범한 가족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제발 이제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결국 이번에는 훨씬 강화된 처벌이 내려졌어요. 집행유예와 더불어 추가적인 보호관찰까지 부과되었고요.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힐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조금은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변호사님? 적어도 법적으로는 더 강력히 보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계속 주의는 필요합니다. 엄마, 그래도 이제는 한 고비를 넘긴 것 같아. 우리 다 같이 버틴 보람이 있네. 어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시키고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저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니? 넌 그저 피해자일 뿐이야. 이제는 네가 상처가 아니라 행복을 받으면서 살아야지. 내가 끝까지 지켜줄 거다. 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협박과 폭력이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삶을 흔들릴 수 없도록 이제는 법도 우리 편이 되어준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중 앞에서 웃던 그 연예인의 얼굴이 여전히 떠올라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자가 제 친구의 아들이라는 것도요. 그 동창 친구는 연락이 끊긴 지 되게 오래되긴 했는데 아무튼 겉모습과 실제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니 그 괴물 같은 이중성 앞에서 다시는 속아선 안 되겠다고 다짐을 할 수밖에 없었네요. 한편 놈의 엄마인 제 동창도 무사하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 며느리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난동을 피운 일만으로도 문제였지만 그 뒤로 드러난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연락을 일절 안 하고 살아서 전혀 몰랐는데 그 동창은 자기 아들이 연예인이라는 걸 빌미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리고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아유, 곧 출연료 들어와. 광고비도 보장돼 있다고. 그니까 잠깐만 빌려줘. 정말이지? 네 아들 방송에 자주 나오던데 믿을만 하지? 아유, 알았어. 잠깐 보태줄게. 이런 식으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떠들며 동창들에게 손을 벌렸다는 거예요. 사실상 사기를 친 셈이었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을 빌린 뒤에 갚지도 않고 잠적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연락을 피하고 집도 옮기고 잡힐 듯 잡히지 않게 숨어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 며느리에게 더 이상 접근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번에는 본인이 대신 나서서 결혼식을 방해하려 한 거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 결혼식에 제 친구들도 와 있었다는 거예요. 제 초대로 피료연에 와 있던 다른 동창들이 그 장면을 직접 목격을 했고 피해를 입은 동창도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저 여자 제 개잖아. 우리도 다 당한. 나도 당했어. 돈 빌려갔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못 받았다고. 뭐라고? 아유, 나도 그래. 나도 속았어. 너희들 그럼 다 피해를 본 거야? 맞아. 우리만 해도 몇 명인데 오늘 이렇게 만난 게 오히려 하늘이 도운 거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결국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고 예식장에 출동한 경찰이 곧장 그 동창을 붙잡아 조사를 했고요. 여러 피해자가 동시다발적으로 진술을 하면서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졌어요.
여기서 바로 체포하겠습니다. 사기 혐의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아니, 잠깐만. 나는 그냥 잠깐만 돈 좀 빌린 것뿐이야. 사기라니? 잠깐이라니. 몇 년이 지나도 갚지 않고 도망만 다녔잖아, 너. 결국 동창은 사기죄로 체포되어서 구속되었고요. 동창들 사이에서 쌓아온 체면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했어요. 연예인 엄마라며 뻐기던 허세는 물거품이 되었고 남은 건 배신감과 분노뿐이었죠. 이제라도 진실이 드러난 게 다행이다. 우리가 오랫동안 몰라서 당했구나. 그러게 말이야. 평생 친구라고 믿었던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다. 아무튼 꼴 좋다. 아주 제대로 벌 받은 거지 뭐. 그날 이후 며느리를 향한 협박도 저한테 오던 문자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며느리 전 남편은 법적으로 강력한 제재를 받으며 꼼짝 못하게 되었고 제 동창 역시 오랫동안 이어온 거짓과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그야말로 매장을 당했어요. 둘 모두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죠. 아버지도 조금은 마음 놓으실 수 있겠지? 그러게요. 아버님께 너무 죄송해요. 가뜩이나 건강도 조심하셔야 하는데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아유, 아니야. 우리 남편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거 없어. 너는 이제 당당하게 네 삶을 살면 돼. 한편으로는 허탈했지만 동시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오랫동안 뒤엉킨 진실이 드러났고 결국 정의가 바로 세워졌으니까요. 우리는 고소와 법적 절차를 조용히 밟았어요. 며느리 전 남편은 벌금과 접근 금지 명령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노출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방송이며 신문이며 다 까발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놈의 본 모습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변호사는 명예훼손 소지가 될 수 있다며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그 사람들이 알면 통쾌하실 수도 있겠지만 괜히 무리하게 나섰다가 역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처벌이 내려졌으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아유, 알아요, 변호사님. 그래도 속이 좀 쓰려요. 저렇게 멀쩡한 얼굴하고 TV에 나오는 게 아직도 얄밉다고요. 엄마, 언젠가는 본 모습이 드러날 거예요. 그런 놈들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망치게 돼 있는 거잖아. 네, 저는 이미 벌 받을 만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제 삶이 흔들리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요,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놈은 결국 자기 손으로 자기 인생을 망친 거 있죠? 다른 데서 또 여자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켰다는 소문이 들리더니 이번에는 훨씬 더 큰 범죄로 이어진 거예요, 글쎄. 결국 경찰에 잡혀 조사받는 모습이 뉴스에도 보도가 되었고 방송 출연이 아예 끊기면서 연예계에서 완전히 밀려났어요. 사실상 은퇴 수순을 밟게 된 거죠. 우리 가족 일로 알려진 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은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 셈이었어요. 봤지? 결국 저럴 줄 알았다. 하늘이 무심하진 않구나. 겉봐, 내 말이 맞았지? 결국은 죄발로 무너지는 거잖아. 저는 이제야 숨이 트여요. 더 이상 TV에서 그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그 소식을 접한 날 저는 말할 수 없이 통쾌했어요. 마치 제 속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반대로 우리 가족은요, 그 시련을 지나면서 한층 더 단단해졌어요. 남편은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며 건강을 회복했고 지금은 다시 병원에 출근하면서 후배 의사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환자들에게도 내가 직접 겪어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이 더 이해된다고 말하는 걸 들으니 그 고난마저 남편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든 것 같더군요. 역시요, 직접 겪어본 것만큼 더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봐요. 며느리도 직장에서 차츰 인정받으며 맡은 프로젝트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전에는 상처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무엇보다요, 몇 달 전에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손녀딸이 태어났어요. 그 자그마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밝히더라고요. 엄마, 이제 집에 애기 울음소리 들리니까 정말 살맛 나지? 그래, 이렇게 복덩이가 와줬으니 난 이제 더 바랄 게 없다. 어머니, 저도 이제야 웃을 일이 많아졌어요. 아이 보면서 많이 다짐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상처 없이 밝게 키우고 싶다고. 그럼 꼭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손을 꼭 잡고 웃는 날이 많아졌어요. 함께 아이를 키우며 부부로서 더 깊은 믿음을 쌓아가고 있었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의지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전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어요. 저는 이제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작은 원피스를 손바느질로 만들어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바늘에 실을 꿰어 작은 옷을 만들다 보면 예전에 젊은 시절 제 작업실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일에 매달리지 않아서 좋아요. 손녀가 원피스를 입고 방긋 웃는 모습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보상받은 기분이 들곤 하니까요. 가족이 웃는 얼굴로 제 곁에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더는 바랄 게 없어요. 결국 누군가는 죗값을 치르고 무너졌고 또 누군가는 시련을 견디며 더 강해졌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제게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가족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웃음 속에서 손녀의 옹알이가 울려 퍼졌고 저는 그날만큼은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한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무너진 게 아니라 더 강해졌고요. 이제는 진짜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과거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과거가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져 있다면 용기 내어 마주하기조차 쉽지 않죠. 그러나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고 결국은 직면해야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중요한 건 누가 상처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고 함께 보듬어 가느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지켜주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답니다. 언젠가 여러분 역시 삶의 큰 진실 앞에 서게 되더라도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고 진심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